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혹은 화교남매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까지 불리는 한 사건을 추적해봤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요? 네. 돌아가신 어머니. 네. 오빠는 어머니 사진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유가려 씨가 오빠와 함께 살았을 이곳에 지금 오빠는 없습니다. 오빠는 지금 동생의 진술로 간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언론은 탈북자 10,000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인 탈북자가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빠 유우성 씨였습니다.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서울시청에서 1년 이상 버젓이 근무하다가 붙잡히는 등 허술해진 안보 상황을 통제합니다. 서울에서는 탈북자 1만 명의 주소와 직업, 인적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고압을 계속 수행하라오. 예, 알겠습니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 씨인데요. 유우성 씨는 성공한 탈북자였습니다. 탈북자의 모범으로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엘리트 탈북자가 아닌 바닥에서부터 커온 탈북자로 큰 기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성 씨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비록 이제 의대를 나왔지만은 남한에서 정말 이제 밑바닥부터 그렇게 생활을 해서 뭐 막노동도 해보고 또 지방에서도 생활해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다른 탈북자들도 똑같이 이제 고생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탈북자들이 좀 동질감을 느끼는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나도 노력하면은 우성이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뭐 그렇게 롤 모델처럼. 그러나 지난해 10월 30일 유가려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여동생은 공항에서 탈북자로 신고하기 전 오빠에게 중국 여권을 주었습니다. 여동생은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중국 여권을 가진 화교였습니다. 탈북자로 인정받으려고 여권을 숨긴 것입니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로 간 유가려 씨는 첫날부터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화교가 아니냐며 혹독한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아니야. 화교 아니야. 아직도 유광옥이야. 너 이름 가리 맞잖아. 아닙니다. 하니까 머리를 갑자기 와서 머리를 잡아당겨서 그때 꽁치 맸거든요. 머리를 잡아당겨서 발 옆에 벽인데 네네 잡아당겨서 벽에다 막 이렇게 쪄놔놨거든요. 이렇게 부딪히게 하고 쪄놔놓고 구두 뒷발로 뒷굽으로 찼어요? 네, 뒷발로 막 찼거든요. 앞부분을 이렇게 찬 게 아니고? 뒷발로 이렇게 찼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찼거든요. 어떤 부위로? 여기 무릎? 여기 다리 부분은. 허리, 여기 허벅지. 예. 막 찼거든요. 막 차서 아줌마 수간이 너 안 되겠다. 다 죽이구나 하면서 중위 거무실로 데려가야겠다. 정신 부탁드리게 해주겠다 하면서 내가 안 가겠다 하는데 막 좋은 거무실 데려가겠다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때 내가 안 가겠다고 막 제발 저는 안 가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하면 내가 막 울었습니다. 막 울어가지고. 조사관들은 화교 유가려라고 써서 붙인 뒤 탈북자들이 있는 곳에 데려가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와서 내 얼굴을 이렇게 머리 푹 숙이고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막. 그때 상황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두렵고 깨개망신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황당하고 부끄러우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때. 한편 조사관들은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가려 씨가 북한 보위부에서 고문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합신센터에서 당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맞았다면 병원에 갔어야죠. 이름 붙이고 간 것은 유가려 씨가 탈북자인 것이 증명될 것이라며 가자고 해서 간 것입니다. 화교라는 사실을 자백한 후에는 간첩 혐의에 대한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일가족이 북한의 공작원이고 탈북자 정보를 3차례 전달했고 오빠가 여러 차례 미립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반성문. 저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거짓 진술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빠가 어머니 사망할 때 북한에 들어온 외에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들어온 것은 제가 다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오빠가 서울에 사는 북한 사람들의 자료를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완강하게 버텨야겠다. 어떻게든 버텨야겠는데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빠지기 힘들구나. 얼감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인정했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180일이라는 그 너무나 긴 기간을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지도 않고 연락 교통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나 그 취조당하고 또는 협박, 회유, 기망 등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건 아주 정말 특수한 정신력의 소유자, 독립투사 이상의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그 취조하는 사람, 수사관이 원하는 진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백하면 한국에서 오빠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회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현이가 사실을 인정하니까 반성하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서 교화도 안 보내고 살게 해주고 집도 해주고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지금은 또 그 후부터 책도 많이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유가려 씨는 아직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있던 3월 4일 증거보존재판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이 증인이 진술만 잘하면 오빠도 증인도 금방 나와 한국에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오빠가 죄를 다 처벌받아 씻고 나오면 오빠랑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던가요? 중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던가요?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출입국 관련법을 어긴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 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권한이나 뭐 이거 없이 사실은 자신이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거짓말이고 명백하게 이제 그 뭐 기망에 해당되는 것이고 뭐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담당 검사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다가 막상 진실을 말하자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 진술이었다. 뭐 오빠 미륵북 2006년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리고 USB 전달해 준 적도 없다. 얘기했거든요. 내가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막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거듭해서 이렇게 몇 번 말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검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못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재범 보복을 했노라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제가 기록에 정확히 표출돼 있고 신문 때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안 했을 수 있죠. 이시원 검사는 재판에서 유가려 씨가 진술을 번복한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곧 다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려 씨는 중국으로 추방되기 직전 변호인들의 인신구제 청구를 통해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독방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나오기 전까지 거의 6개월 됩니다. 6개월 동안 독방에? 네. 혼자서? 네. 국정원 직원들만 만나고? 네, 직원들만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고? 네,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은 180일간 독방에 수용된 상태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했지만 또 여러 차례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빠가 간첩이라는 이 진술을 믿을 수 있을까요? 국정원과 검찰은 여동생이 오빠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지 핵심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유우성 씨가 탈북자 10,000명의 정보를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명단을 보낸 증거는 없습니다. 유우성 씨의 이메일 등에서 발견된 몇몇 단체의 명단을 놓고 북한에 전달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하는 식입니다. 게다가 명단 중 상당수는 탈북자가 아닙니다.
19명인데 이 중에서 탈북 학생이 전체가 아니다. 그는 사실 예, 탈북 학생이 뭐 한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한 단체의 장학금 신청서에 가장 많은 탈북자 신원이 적혀 있습니다. 유우성 씨가 회장이었던 단체입니다. 우성이가 그 당시에 회장이었기 때문에 보여 자료를 그 회장단 임원회의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이게 공식적인 뭐 서류이고 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뭐 비밀스러운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작업들을 했고 우성이가 회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을 자료죠.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2012년 8월에 신청한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마지막 명단 전달 시기보다 뒤어서 북한에 전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일부 언론은 유우성 씨가 북한에 10,000명의 탈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70에서 20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명단 중 마지막으로 전달했다는 날짜인 2012년 7월 이전에 작성된 것은 74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검찰 주장처럼 주소가 포함된 것은 25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명단조차도 전달됐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영길입니다. 유가려 씨는 이곳의 한 PC방에서 오빠가 보낸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명단을 받은 뒤 열어보니 주소와 생년월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취재진이 한글 파일을 클릭하자 깨어져 나타났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는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명단은 한글 파일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은 유가려 씨가 이용했던 QQ 메신저로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 씨는 명단을 전달받은 시기보다 뒤에 QQ 메신저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명단을 보냈다는 2011년 2월이나 2011년 5월에는 QQ 메신저를 가입한 거 없습니다. 유 씨의 QQ 메신저 나이 Q령은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은 넘고 만 2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가려 씨는 2011년 6월 이후에 가입한 것이어서 2011년 2월과 5월에 명단을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미립북은 2005년 5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례에 참석하려고 북한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유우성 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후 4번의 미립북이 더 있었다고 하고 있고 유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 씨 가족은 2011년 북한을 완전히 떠나서 중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북한 보위부와 관계를 맺을 일도 또 북한에 들어갈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 쪽에서 보는 북한 회령 지역, 유가려 씨 일가가 살던 곳입니다. 국정원은 유 씨 가족이 아직도 회령에 집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 씨 가족은 지난 2011년 집을 팔고 회령 세관을 통해 중국으로 나온 뒤 한 번도 북한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유우성 씨의 어머니 고 조인화 씨의 묘입니다. 2011년 가족이 북한을 나올 때 유고를 이곳으로 모셔왔다고 합니다. 아무 사람도 없어요. 这里说吧，爷爷奶奶的坟全都烧了，烧了后都扔江里头了，知道不？没有了，他们都없어요. 그러나 국정원은 2012년 설 전날인 1월 22일 유우성 씨가 두만강을 건너 회령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만나 보위부에서 훈장을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그 증거로 유우성 씨 컴퓨터에서 복원한 이 사진 2장을 제시했습니다. 2012년 설에 유우성 씨가 북한 회령 집에 있던 앨범을 휴대폰으로 찍어왔다는 것입니다. 미립북의 증거였습니다. 검사는 유가려 씨를 통해 이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증인의 오빠는 연길에 돌아와 회령에서 보위부 사업을 했다는 말을 했지요? 네. 당시 증인은 오빠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회령집에 있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나요? 네. 자, 이 사진들이 오빠의 휴대전화에서 보았던 사진인가요? 예. 앨범이잖아요, 이게. 그 앨범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앨범이 어디 있었냐? 라고 하는 주장에 그 국정원은 북한 안에 있었다. 정말 북한에서 찍은 것일까요? 이 사진 여기서 찍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위치 정보 나온 거죠? 네네. 아이폰에서 위치 정보가 저장된 겁니다. 북한이 아니네요. 네. 북한이 아니야. 예, 북한 아니죠. 중국에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유가려 씨 가족이 살던 중국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김인성 교수는 유우성 씨의 컴퓨터에서 국정원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사진을 복원해냈습니다. 북한으로 보이지 않는 노래방에서 이 사진은 1월 23일 설날 밤 11시 53분에 찍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아들과 함께 있어야 할 아버지가 중국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더라도 포렌식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 같은 아이폰으로 찍은 같은 날짜 사진 이게 나오게 마련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런 그 피의자한테 유리한 사진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게 뭐 저기 포렌식 작업을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결과물을 선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국정원에서. 네네. 새 증거들이 나오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미립북한 날짜를 이틀 뒤인 1월 24일로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미립북했다가 그날 밤 아들만 나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1월 23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논 뒤 아버지와 아들이 두만강을 한밤중에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사촌 형은 다음 날인 1월 24일 연길에서 삼촌에게 세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에 술 먹을 때 리아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윤광이를 받았습니다. 오라고. 그때게 윤광이 아버님도 말하는 거, 왜 조카 왔다. 이따가 그래서 많이 먹었습니다. 한 오후 몇 시쯤 먹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해지고 아마 리화는 집 가서 뭐 시사도 하고 뭐 놀아 갔습니다. 유우성이 구치소에서 기억을 되살려 쓴 기록에도 이날 사촌 형이 와서 친구의 집에 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날 놀던 노래방 옆 건물의 스탠드바에서 다시 놀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다음 날 여기 왔다는 거죠? 네. 여기서 몇 시까지 놀았어요? 여기도 저녁이니까 한 11시 넘어 12시 그때 됐겠나. 밤 12시? 네. 그렇게 놀다가 그냥 리리 아버지랑 관계님 가고 그 동생 나 친구들 같이 또 있어 그냥. 여동생하고 친구들하고는 계속 남아서 더 먹고? 네, 더 먹고. 예, 그래서. 그때 저 강일 씨하고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는 아세요? 여기로 집에 가지. 몇 시? 집으로? 12시 다 됐는데. 집으로? 네, 저녁에 12시. 나 거기 들어가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내 왜 거기 갑니까? 제 막내 삼촌이 다음에 걔 완전히 머리가 잘못됐다 다음에 머리가 잘못됐죠. 지금 말로 제대로 못하고요. 자식이 둘 다 거기 있어요. 반년 동안 매일 하루 평균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니까 하루 뛰어요. 구치소에 있는 오빠를 만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한국에 온 지 8달 만에 오빠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도 가겠다. 니네 오게 되니까 오지 마라. 오는 게 너 가슴 아프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처럼 다른 가족들도 억울하게 악용당한 그런 가족이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가려 씨는 7월 3일 한국을 떠났습니다. 다리 씨 잘 가요? 유우성 씨는 비록 어머니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한 차례 북한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화교라는 것을 숨기고 탈북자로서의 혜택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간첩 수사라니요.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너무나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첩 잡는다면 모든 것을 눈감아주던 시대에 횡행하던 비민주성, 그리고 무능해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 지금 국정원의 모습입니다. 북한이라는 희대의 체제를 대적하며 그대로 닮아버린 듯한 국정원의 기괴한 모습을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